예,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91페이지입니다. 교재로는, 그죠? 재판장의 소장 심사와 소재기의 조치. 예, 재판장 소장 심사, 소재기 후의 조치. 여태까지 우리가 한 걸로는 참여사무관 등이 심사, 보정, 권고라는 조문이 있었으니 2014 개정법이었다까지 공부한 게 기억납니다. 그죠? 여기서 보니까 이런 문장 읽고 하십니다. 규칙 25조 돼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규칙 5조입니다. 규칙 5조 수없이 찾습니다. 오늘 뭔가 한번 또 봅시다. 규칙 5조 소송서류 접수와 보정 권고. 그렇죠. 당사자 그 밖에 소송 강의에 제출한 접수 거부하지 마라. 2항에 보니 달라 그러면 접수증 줘라. 3항 법원 사무관 등은 접수된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여기다가 규칙 제5조 써주라. 순서 같이 읽어볼까요? 소장심사는 제소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요건의 존부나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보다는 선행한 절차임이 원칙이다. 맞다, 그죠? 그러니까 제소요건에 관한 것을 선행하는 소장각하 명령하고 소각화 판결하고 구별되는 것 봐도, 그죠? 그러나 제소관이 경과한 후의 제소나 변정 후의 반소의 제기의 경우와 같이 어차피 소각화될 것이 분명한 때에는 소장의 흠결이 있어도 보정을 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소각함이 소송 경제에 맞는다. 그렇다. 예. 심사의 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의 대상에서 저거를 다 쓸 수 있을까요? 249조 1항 에 대해서 249조 1항 별 말이 없으면 법이겠죠. 법 249조 1항 이만큼만 해도 벌써 저게 뭔지 안다, 그죠?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고 찍었습니다. 보십시오. 다행이다. 맞습니다. 그죠? 몇 번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요런 조금씩 나눠서 이거 다 해서 그 다른 과목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시험을 치게 되니까 이렇게 잘 정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문이다, 밑줄 거라, 시험 직전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9조 보니까 소장에는 이런 거 적어야 한다. 야 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군. 2항 보니까 준비서면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비서면 또 조문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49조 1항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당사자 등의 표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249조 법정 대리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여기 나오는군요. 청구의 당부, 대리권, 법정 대리 자격 흠결, 그래서 거기에 이 제목에 관한 부연 설명들을 읽으시면서 학습하십니다. 그죠? 논술 단문은 뼈대를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걸 목차를 기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그래서 대략의 글의 순서를 보고 조문을 가서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오히려 쉽게 시험을 치는 방법이다. 1시간에 답안지 봤습니다. 그죠? 우리 치는 시험 답안지 몇 페이지 됐지 않습니까? 앞에 2페이지, 뒤에 2페이지.
문제 세 문제가 보통 납니다. 그죠? 30, 30, 40 이래가지고 60분에 그거 쓰려면은 3페이지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문제당 한 페이지 생각하시면 뼈대를 가지고 한 페이지 쓴 데는 충분해요. 근데 엉뚱한 내용을 쓰지 말고 채점위원이, 채점하시는 분이 원하는 콘텐츠가 뭐겠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에서는 법과 규칙을 제대로 알고 찾아서 적시해 주었느냐? 외워서 쓰지 말고 괄호 안에 법 몇 조, 규 몇 조 이렇게 써주면 그 개수 세서 점수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지를 붙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그러면은 이러고 막 이게 써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속과의 0.5%? 경우가 많은데 저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를 들면 저렇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죠? 보정해야 된다. 보정명령. 예. 그게 보정명령에 대해서 아마 좀 써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죠? 보정명령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그죠? 그래서 그게 좀, 예, 그렇습니다. 그죠? 14개정법입니다. 아직도 14개정이면 올해 18년인데 아직도 최근의 개정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최근입니다. 개정법은 254조 1항이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보정명령을 할 수 있게 보정공고뿐만이 아니라, 예, 이거 특징적인 내용이다. 그죠? 14개정인데 96 사무관 기출입니다. 그때 이걸 알고 문제 내진 않으셨겠죠. 지금 나면 그렇게 쓴다 이겁니다. 그죠? 보정의 효력. 좋습니다. 불복 신청에 대해서 공부하고 갑시다.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이제 항고할 수 없다. 439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39조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찾아보습니다. 항고의 대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고라는 챕터가 있죠. 당연히.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하면 항소라고 하고 결정명령 이럴 때는 항고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 439조를 쓰신 까닭은 이 재판장의 보정명령 이것이 439조에서 말하는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아니라는 거죠. 결정이나 명령. 그러니까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정명령에 대해서. 그게 아니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 소장각하 명령이 정말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났다면 이거 쓰라는 거죠. 그죠? 문제 제목이 그렇잖아요. 재판장 소장심사와 소재기 후의 조치. 문제를 따르고 있을 때 소장심사와 소재기, 소장각하 명령이군. 예. 그래서 법 254조에 근거 조문이 있는데,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거의 풀리기 시작한 거. 이게 뭐지? 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소장각하 명령인데, 조문에 있지. 찾았어. 254조를. 254조를 떠올리고 찾았어. 그럼 거의 다 풀린 거예요. 이런 부연 설명도 여러 번 있다 보면 생각납니다. 그죠? 그게 대비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빨리 논술 단문 같은 거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여기 439조 이렇게 써 있지만 여기서 언급되는 조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재 이렇게 91페이지 문제 9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몇 개 안 되거든요. 법과 규칙 이렇게 써놓는 거죠. 여기다가 빨간 글씨로 법 몇 조, 규 몇 조, 소액 심판, 예를 들면 소심 몇 조. 이러면 저 문제 봤을 때 이 조문 찾으면 나는 저 문제 푼다. 그리고 이 조문들을 또한 법전, 시험장에서 주는 법전에다가 표시를 해서 밑줄 꺼서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다 넘기면서 위치를 파악한다. 그럼 어떤 문제가 나도 합격할 수석은 관두고 560명 정도가 시험 쳐서 140명 정도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권에는 간다. 전과목 그런 식으로 하면.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그렇게 방법이 세련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막 책을 통째로 외우신 분도 아마 계실 걸로 아는데 절대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좀 요령 있게 준비하시고 내용을 깊이 있게 안다. 그래, 깊이는 됐고 정확하게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안다. 그래서 답을 그걸 쓸 수 있다. 그 정도면 주관식은 합격하는 겁니다. 충분히. 어떤 시험이든 그래요. 그래서 소장각화 명령이 나왔길래 문제 제목을 봤을 때 이거 쓰라는 것이군. 이거 쓰라는 것이군. 그리고 문제 제목 옆에 내가 읽은 그 글. 그리고 법전 찾다 보면 무슨 조문도 써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까지 저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이런 예시답안 누군가가 썼는데 나는 뭐 내가 쓰라면 저런 목차로 안 쓸 것 같은데 라는 수준까지. 이 강좌가 대략적으로 하루에 이렇게 3시간씩 만약에 내가 할애를 했다. 3시간 할애하면은 문제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으면 이 책 자체가 시험 직전에 나한테 무기가 되는 거죠. 그죠? 문제하고 내가 푸는 방법이 메모가 돼 있고 굳이 읽고 싶으면 부연 설명을 다 읽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이 조문 가지고 법전 찾을 줄 알고 나는 이렇게 목차 쓸 것이다. 그럼 시험 대비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험이 1, 2주 남았더라도 민소법 그래. 이렇게. 그래서 시험 4과목을 친다고 했을 때 4과목 다 최소한 2주 전에는 눈인사를 한번 해야 그게 기억이 나주거든요. 보통 사람 머리로. 내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그죠? 복사기입니까? 뭐 한 번 보면 뭐 몇 년 후에도 그게 기억나고. 보통 사람 머리로는 제 경험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주관식 시험을 친다. 그래서 내가 무기가 딱 준비되어 있다. 그거를 최소한 눈인사라도 2주 전에는 해줘야 돼. 그것이 책이 넘어간다고 그러기도 하고, 눈으로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갖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2주 전에, 그러니까 그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많을 때 그런 준비들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섹터별, 이렇게 범위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 범위가 모여서 한 과목이 되고 과목이 모여서 4과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에 가서 4과목 쫙 시험 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준비를 범위별로 나누어서 조금씩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하는 방법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아유, 소장각화 명령 빨리 해야 돼. 네, 그렇습니다. 예, 소장각화 명령. 예, 보정을 명하였는데도 원고가 소장의 흠결을 보정하자면 재판장은 다음 단계로 명령으로 소장각화 2호 4조.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죠? 2호 4조. 2호 4조, 이제 뭐, 오늘 요즘 나가는 범위에서는 뭐 2호 4조가 제일 많이 나와. 그죠? 그래서, 소장각화 명령. 이렇게
이렇게 거의 외우다가 또 까먹고 외웠다 까먹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외워지는 겁니다. 그거 까먹으면 가면 주잖아. 그죠? 소장각 함영양 254는 모르더라도 하여튼 1심 근처에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고마운 겁니다. 그죠? 248이 문서 소장 제출주의고 그 254조 그쪽에 있는데 그죠? 이게 민소만 체험치는 게 아니라 형소, 형법, 민법 여러 가니까 그 근처만 생각나도 성공한 거를 가서 찾으라고 주잖아요, 이거. 그래서 좋습니다. 소자가가 명령 뭐 잘 읽으시면 됩니다, 그죠? 시기 견해가 있으나 견해 있으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는 우리 뭐 견해가 있으나 저기까지 쓰긴 그렇습니다. 판례가 명시적으로 판례가 있으면 판례 입장만 써도 됩니다. 요건 뭐 이렇게 하고 적시항고 아까는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그랬죠. 여기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근데 소장각화 명령에 대해서는 원고는 적시항고에 쓰다. 그게 너의 생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견해가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법 254입니다. 또 써놓으시고 아주 뭐 잘 보이는 색깔로 써놓으시고 이런 것이 만약에 본문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문제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아까 문제 옆에다 이렇게 써, 그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판장의 소장심사 소재기 조치. 96년 참 옛날 문제다. 자유당 때. 그렇지만 조문 한 서너 개만 찾아가지고 내가 이 글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주는 답안지 한 페이지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세 문제 해결하시면 단언컨대 민소에서는 아마 최고 득점 하실걸요. 예, 그 정도도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보통 사람들이 뭐 한 게 아니라 사람 머리가 다 보통 머리잖아. 그죠? 그렇게 막 한꺼번에 뭘 문제를 사전에 알지도 않고서는 뜬금없이 주는 문제를 백몇 문제 중에서 그렇게 해야 많은 수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준비해서 쓸 수 있다. 그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니 제시하니 한번 해보시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문제 보십시다. 14년 사무관. 예, 이 문제입니다. 14년 사무관 2004년에 또 보정명령과 보정공고의 차이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자주 나왔군요. 그죠? 그래서 보정공고와 보정명령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 이 말인데 이 또한 여기다가 이렇게 만약에 정리를 하시면 본 강사가 지적하는 것 외에도 공부하시다가 만약에 필요한 조문이 있다 하면은 법과 규칙은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제가 법 254, 255 예, 일단 이 두 조문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법전을 찾아가지고 254 재판장의 소장 심사권 사항까지 길게 있네요. 255 소장 부분의 송달 왜 했을까요? (255조는) 소장 부분 송달인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수정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봅시다.
보정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야, 보정이라는 게 뭐냐? 일단 뜻은 알아야 되겠다.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 행위에 불충분한 점이나 하자가 있어 보충하게 하거나 고치는 것을 보정이라 한다. 뭐 법전에는 없지만 저 정도 의의는 내가 쓸 수 있다. 보정이 뭔지는 예컨대 저렇게 하면은 흠결을 보정하는 촉구이다. 254조 254조 규칙 5조 3항 등. 규칙 5조는 오늘 많이 찾았습니다. 그죠? 주체상의 차이. 주체상의 차이. 왜 제목을 저렇게 달았을까요? 하여튼 이 내용이요. 2004년에 이 문제를 2014년에 법 개정될 줄 알고 냈겠습니까? 그죠? 그때는 보정명령과 보정권고의 차이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14년 문제는 14년에 내셨을 때는 법 개정된 거 알고 내신 거예요. 그죠?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14년 개정법은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저 규정을 쓰고 의미를 써주는 거예요. 그죠? 재판장의 업무 과정을 뭐 하기 위해서 뭐 효율적으로 그런 문장 쓸 수 있잖아. 그죠? 보정 권고는 규칙 5조 3항에 나옵니다. 그죠? 각하건이 없다는 점에서 재판장의 속장 심사권과 구분된다. 예, 보정명령, 보정권고. 그 뭘 심사합니까? 필요적 기재사항. 저것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저렇게 쓰시지 말고 법 249 표시를 해야 되죠. 그죠? 필요적 기재사항 법 249 이렇게 썼으면 문제 옆에도 그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내가 이 말 할 거니까. 그죠? 인지척부 여부, 임의적 기재사항 좋습니다. 효력. 계속 뭐 254조 3항 보정 시 보정의 효력 발생 시기 학설의 대립 저런 학설이 있을까요? 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지요. 불보정 시 소장 각하 명령과 불복. 조문에 있는 걸 자꾸 저렇게 중언부언 하신, 예, 우리도 이렇게 중언부언 합니다. 그죠? 학설 찾았으면 행사 시기 또 학설 시 학설의 대립, 학설의 대립 옛날에 쓴 책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엄청 학설의 대립을 되게 좋아하시네. 예, 무시하시죠?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 예, 이거 좋습니다. 판례는 실무죠, 그죠? 는 소장 부분 송달시 설, 설을 따른다. 학설을 쓰지 않았을 때는 소장 부분 송달시라고 본다. 이렇게 끝맺어요. 설자 들어가나. 판례는 무슨 설 아니다라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판례는 내가 무슨 설이다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무슨 설이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설을 왜 네가 나한테 붙이냐. 나는 그럼 모른다. 예. 판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검토하시고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 근거조문이 이렇게 있으니 적시해 주었습니다. 다음 문제. 뭐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니까 소장각하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소장각하 명령에 관하여 논하시오. 서설 읽어보겠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어 소송 기록화되어 사법행정적 조치에 의해 사건이 배당이 되면 우선 재판장은 소장의 적식을 심사한다. 합의부에서는 재판장이, 단독에서는 단독판사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한다. 몰라도 그런 말 쓸 줄 알겠다, 그죠? 이걸 소장 심사권이라 하는데, 그럴 때는 소장 각하 명령을 내린다. 그런데 이거 2009년의 문제인데 14년에 법 개정될 줄 알고 내셨을까요?가 아니라 그때도 항상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신 거죠. 소장각하 명령. 혹시 소각하 판결하고 너 구분할 줄 아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소각하 판결하고 소장각하 명령이 같은 건 줄 혹시 아는 거 아니니? 물으시다가 드디어 이제 뭐 보정 명령과 보정 권고를 또 한번 네가 한번 써봐라. 거기까지 거의 그죠? 한 가지 주제가 이렇게 발전되면서 그죠? 개정법은 지금 만약에 난다면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죠. 2009년에 아마 그거 못 썼을 겁니다. 심사 및 보정명령. 예, 그럴 때는 254조 1항 또 254조 1항 가지고 쓰는 겁니다. 소장심사는 소송요건보다 선행적으로 따져져다. 예, 인지처분도 심사 대상이고 그럴 땐 보정을 명령한다. 그런 다음에 각하 명령이 있으니 여기서부터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해서 254조의 2항을 또 써주고 견해가 대립된다 이런 거는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다고 쓰지도 못해요. 뭐 소송 종료 효과가 그런 면에서는 소각하 판결과 효과 면에서는 같겠다. 그죠? 명령의 고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라. 저기 조문에서 못 찾겠어. 그죠? 쭉 명령할 수 있는 시기, 여기는 견해가 있다. 예, 견해 있으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부본 송달시 설자 빼고 라고 본다. 이렇게 쓰시면서 이 판례를 인용할 수 있으면 인용하는 게 좋겠죠. 그죠? 조문하고 판례는 답안지에 쓰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항소심 재판장이 독자의 권한으로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항소장의 송달 전, 즉 항소장의 송달이 불능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는데 보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의 변론이 제기된 후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저런 판례가 있었는데 그게 소장부본 송달시라는 거지요. 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설 빼고요. 요건 그렇고 불복 방법 의요건 절차 효과인데 딱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은 글들이 더 많죠. 근데 그럼 생각을 가지고 그 순서로 가는데 이런 게 효과 부분이죠. 효과 부분. 불복 방법, 구제 수단 이런 것은 그죠? 글의 말미에 들어 있잖아. 그죠? 소송법적인 효과, 나의 뭐 구제 수단 그런 거.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무변론 판결. 예. 이것도 문제가 2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무변론 판결.
예. 라는 무변론 판결에 대해서 이거는 정리할 게 좀 됩니다. 그죠? 134조. 일단 필요적 변론의 원칙 134조를 정리해야 되고 문제 옆에다가 쓰는 조문이죠. 그죠? 이렇게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여기 있지만 뭐 여기다 빨간 줄로 쳐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없이 내가 이 문제만 보고 이 조문 찾아서 이런 글을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연습. 예, 연습. 그래서 시험장에서 주는 답안지 대략 한 페이지는 채울 수 있겠군. 그러면 콘텐츠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자유로운 생각을 자꾸 써서 쓸데없이 답안지를 길게 만들지 마시고 그거는 긴 답안지지 풍부한 답안지가 아니야. 그죠? 풍부한 답안지는 콘텐츠로 꽉 차 있어야지 글자가 많아 길게만 채점하시는 분이 그런데 절대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분들은 대부분 법과규칙 내가 낸 문제에 대해서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다 그 준비하시고 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용을 모르더라도 조문을 이렇게 학습하시면서 아 내가 이 정도 글은 쓰겠군 그럼 한 페이지 정도 나오겠군 이렇게 연습하시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문제집의 의미가 있는 거지. 문제집을 외워서 시험 친다. 이거 문제집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출문제집. 문제집을 외워서 객관식은 그게 뭐 될 수도 있어. 그죠? 다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지만 주관식은 그게 무리입니다. 무리. 그래서 134조를 여러분은 꼭 찾으십시오. 찾아서 밑줄도 끄시고요. 공부도 하시고 그러고 저렇게 있으면 이렇게 정리도 하시고 그래 책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무변론 판결이 있으니 이 정도는 쓸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쓰라고 낸 것 같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이거 답변서 부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이제 공부해야지고요. 아, 소심구조이랑 아, 소액사건 심판법이 의외로 많이 쓰입니다. 그죠? 우리 답안 쓸 때. 예. 그리고 상고심, 이 조문 찾으시면 반드시 무변론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은 꼭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막 찾아서 같이 읽고 이렇게 강요를 안 하다, 그러다 보면 이게 뭐 강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법전 찾아주는 꼴밖에 안 되니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하시리라 믿고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124조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런 내용이. 그렇지만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죠. 그죠? 257조.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송달 받으면 그거 안 하면 너 무변론으로 지는 거야. 이런. 바로 나온다. 그죠? 256, 274. 274가 웬 274?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74가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입니다. 저 조문이. 그리고 규칙 65조 2항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규칙 65조가 준비서면일 거예요, 아마. 답변서의 기재사항을 쫙 써놨습니다. 저거 적어가지고 이만큼 글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채점하시는 분은 아 내가 몇 점 물었는데 몇 점 다 들어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점수를 아마 이런 식의 문제는 답안지가 되게 그렇습니다. 사례형 같으면 그 판례가 들어있으며 사례를 판례에 잘 포섭했는가 종합적으로 보시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식의 문제는 법과규칙을 내가 한 7개 물었는데 뭐 5개밖에 대답 못 하셨네? 네, 그렇게.
규칙 65조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256조 내용 아시죠? 그죠? 객관식 때 공부를 당연히 했지만 주관식 때는 써야 되니까, 그리고 괄호 안에 조문 번호까지 써야 되니까 이런 식의 공부를 합니다. 예, 256조 2항 인용하고 동사항 규칙 65조 2항으로 이런 글을 씁니다. 제출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무별론 판결에 가서 257조. 그죠? 257조까지. 조문 정리할 게 되게 많은 문제입니다. 그죠? 집중 심리 방안 257조 2항 3항 208조를 찾아보시고 과연 이게 어울리는 답일까? 내가 자신 없는데 하면 버리셔도 되고, 아니야 난 이것도 쓸래 하면 정리하십니다. 각자 예시 답안입니다. 이것은 모범 답안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예시 답안인데 내용이 내가 볼 땐 틀린 거 맞습니다.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이 조문이 이 제목에 맞잖아. 그죠? 그 정도는 다 알아. 객관식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죠? 그래서 정리해가지고 책을 만드시느라. 예, 왜 256조? 예. 조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공시송 달라 한 건 그렇게 하지 마라. 조문에 있습니다. 결론. 무별론 판결. 이 12번 문제였고 다음 문제 또 무별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제1심에서 무별론 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건과 무별론 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적합지 않은 사건의 유형을 열거하고 위 각 경우의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2009년 이건 또 40점짜리다. 야, 제일 배점이 많은 건데, 그죠? 그래서 무별론의 대상 사건 일단 257조를 딱 얘기를 합니다. 그죠? 무별론 근거. 그래서 256조에 보면 공시송달로 한 건 하지 마라. 그 257조에 보니까 직권조사 사항은 또 그러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까지 써줍니다. 그리고 성질상 무별론이 안 되는 거 있으니 이거는 성질상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론주의 영역이 아닐 때 이거는 저기 행정가사 이런 거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보다는 직권주의가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변론주의 원칙이 일부 배제되는 등 성질상 그렇지 않을 때 1번. 두 번째, 소액사건은 제기되면은 원칙적으로 이행공고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행공고 결정에 대해서 피고가 이의 신청한 때는 부분은 바로 변론기일 지정해야 하고, 이때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게 되므로 소심 5조 의사 정리하고, 또 우리가 저 법전 찾아서 확인하고 이 글이 왜 쓰여졌군 또 이렇게 확인합니다. 물론 문제 옆에다 이거 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 5조 의사. 그 다음에 3번 지급 명령에 대해서 채무자 이의 신청을 할 때. 근데도 무별론 안 되죠. 그때는 판결이 소재기한 걸로 보게 되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별론 판결 대상, 그러니까 적합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조문이 있어. 그죠? 적합지 아니한 경우 258조 이하 256, 257, 258 조문이 붙어 있어서 답안지 쓰기도 좋습니다. 그죠? 258조 2항이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1항이더라고요. 법전 찾아봤습니다. 제가 1항이더라고요. 2항이 아니라.
그리고 규칙 69조에 보면 규칙 69조 변론기일의 지정 이러는 제목으로 항이 3개나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읽어보시고 이 항목에 추가를 하십니다. 이 항목에 변론기일 지정이라는 말이 있으니 그럴 때는 비슷한 위치의 규칙을 보면 그 내용이 있다 써주면 반드시 그게 이 답안지에서 요구하시는 내용 맞습니다. 예. 규칙 69조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하시고 요것도 같이 정리하시고 서서 답안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소송구조 요건 여기까지 가야겠습니다. 소송구조의 요건 예. 여기서는 일단 이 법 예, 한번 봅시다. 소송구조라는 것은 법원이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재판 비용 등의 납입을 유예해 줌으로써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제대로 말한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건 그러하지 않았다. 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요 조문 또 정리하시고 128조 1항을 다 쓰면 요거 가지고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규칙 24조를 찾아보니 규칙 24조를 찾아보니 규칙 24조 이하의 소송구조라는 절 이름으로 27조까지 24에서 27 24에서 27 이렇게 써놓으시면 예시 답안에 없더라도 법전에 있는 내용으로 쓸 수가 있더라. 법과 규칙을 자유자재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그것이 결국은 원하는 콘텐츠일 것이다. 는 것이 본 강사의 생각이고 아마 맞을 겁니다. 그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요거 128조 찾아서 쓰신 다음에 이거를 대충 섞어서 글을 한 편 씁니다. 그죠? 근데 여기 판례가 하나 설명이 돼 있어. 요건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 네, 판례인 것 같은데. 118조 잘못 쓰신 거죠? 예, 128조입니다. 128을 118로 잘못 쓰신 거예요. 맞습니다. 128조 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관한 판례가 있었으니 여기서부터 그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만 가지고 막바로 상고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의 정도는 1심이나 항소심에서 소송상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좀 더 구체적인 소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상고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려면 자신이 항소심에선 패소했지만 항소심 판결의 법률상 하자 등이 있어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인용하시면 좋겠지요. 당연히. 판례니까. 예. 오늘은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소재기 효과부터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